내가 그렇게 창백하다고? 세상에나. 이런, 완전 유령처럼 보이겠는걸. 아마 피를 몇 리터는 쏟아낸 것 같은 기분이니까 말이야. 뭐라고? 아니야, 전혀 다친 데는 없어. 주절거려서 미안하네. 난 그냥 뭐라고 해야지? 현실과 괴리감 같은 게 느껴져. 이상한 기분이야. 현장에서 일할 땐 이런 기분을 자주 느꼈는데 내 몸이 벗어나서 둥둥 떠오르는 기분. 실을 끊으면 연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처럼 말이지. 주절거려서 미안하네. 범행 현장은 봤어? 아니, 사진은 보지 말게. 그 파일은 건드리지 마. 안 보는 게 나을 거야. 다리 떠는 걸 멈출 수가 없네. 그래서 커피를 그렇게 들고 있는 거야. 나 때문에 테이블이 흔들리는 게 신경 쓰여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의자를 뒤로 좀 뺄게. 이제 좀 낫지? 홉스 형사님, 지금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시나요? 맞아. 변호사 선임은 별로 관심 없어.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야. 내가 제정신이 아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 진심이네. 뭐 알겠습니다. 전직 형사 홉스 밀게이트 씨가 변호사 선임 권리를 포기한다고 그렇게 기록해두겠습니다. 검사들이 그 사건을 대중에 공개한 다음엔 변호사 같은 건 필요 없을 거야. 그리고 아마 공개할 수도 없을걸. 준비는 되셨나요? 아니, 그치만 뭐 얘기는 해야겠지. 그날 밤 범행 현장에 가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만약 내가 그 일이 있기 전에 며칠 동안 낚시 여행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다면 믿어주겠어? 뭐 신경 쓰지 마. 아무튼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나도 수사를 당하는 입장이 된 건 처음이거든. 아무래도 그 기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지. 베이머라는 이름의 그 기자는 일주일 전쯤에 내게 이메일을 보냈어. 드리스콜과 사건에 대해 새로 제보할 정보가 있다고 했거든. 내가 옛날에 담당했던 사건 말이야. 벌써 한 20년째로 미제로 남은 사건이지. 처음엔 그 이메일을 믿지도 않았어. 그런 제보가 자네도 어떤 식인지 알잖나. 다들 뭔가 자기가 엄청 새로운 걸 알아냈다고 생각들 하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추측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니까. 드리스콜 사건은 한때 되게 유명했거든. 사람들이 관심도 많았고 언론 보도도 엄청 많이 됐었지. 아마 말 같지도 않은 제보를 몇백 件받았을 거야. 난 은퇴하면서 캐롤 형사에게 사건을 넘겼어. 그런데 별로 신경을 쓰거나 하진 않았을 거야. 그 이후로 갱단 관련 사건들이 많이 터졌으니까. 난 그냥 예의상 한번 그 제보를 확인해 볼까 생각했지. 일을 크게 만들려던 건 아니었어. 난 그렇게 그 기자를 커피숍으로 불러냈네. 예쁘게 생긴 금발 여자였지. 보통의 음모론자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었다 이 말이야. 내가 사람을 완전히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살인사건에 이상하게 관심을 갖는 매니아라거나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나.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또 많이 만나왔었는지 자넨 상상도 못할 거야. 난 여전히 그녀가 장난을 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 아니면 이상한 음모론에 빠져 있거나. 하지만 그녀는 자료들을 가져왔어. 자기가 직접 조사했던 자료들을. 양이 엄청났는데 꽤 말이 되는 것 같더라고. 심지어는 범행 자백으로 보이는 자료들도 있었어. 드리스콜과의 인물은 아무도 살인자가 아닌 걸로 결론났지. 그 중에 한 명이 범인이었다면 상황이 참 편했을 텐데 말이야. 그지? 우리 모두에게. 그럼 드리스콜 사건에 관련해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 보자.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란 말이야.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오랜 옛날이네. 네, 천천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고맙네. 어디 보자. 드리스콜가는 도시 외곽에 사는 6명의 가족이었어. 중산층이라고 할까. 남편은 변호사였고 아내는 집에서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했지. 아이들 4명은 고등학생이었거나 더 어렸어. 다들 모범생들이었지. 투석 졸업을 하고 범죄 같은 데 연루된 기록도 없고 장남이 학교에서 대마를 피우다 걸린 적은 한 번 있었는데 그뿐이었어.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지. 그런 그들은 1994년 10월 13일에 사라졌어.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할로윈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서 언론들이 떠들썩했지. 요즘도 미스터리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가끔 언급되는 사건이야. 한 가족이 통째로 사라졌는데 아무도 단서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진 아무도 몰라. 처음 그게 알려진 건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였어. 도난방지 알람이 계속 울리는 걸 듣고 도둑이 들었거나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경찰관을 출동시켰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결국 경찰이 집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기 시작했어. 막내딸의 방에선 확실히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있었어. 침대는 삐뚤어져 있었고 시트는 찢어져 있었지. 경보음이 울렸던 건 도난방지 알람이 아니라 일산화탄소 감지기였네. 과학수사된 모든 침실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걸 파악했지. 막내딸의 침실만 빼고 말이야. 이웃집은 경보가 한나절 내내 울렸다고 말했어. 문을 두들겨도 대답이 없었고. 그렇게 우린 수사를 시작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쓰레기통에서 알루미늄 가스통과 호스를 발견했지.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 드리스콜 가족에게 일산화탄소를 주입해서 살해한 다음 시체를 어딘가에 버렸다고 생각했어. 막내딸은 가스가 듣지 않아서
무력으로 제압했던 것 같고. 하지만 용의자를 찾을 수는 없었어. 우리는 혹시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해친 게 아닌지 의심했었지. 그런데 그럴 만한 동기를 찾을 수는 없더라고. 증거나 단서도 전혀 없었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도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었지. 남편이 이혼 전문 변호사였던 만큼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정도로 일을 벌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우리는 주변에 살고 있었던 고등학교 화학교사를 조사했는데 그 양반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 그리고 주변에서 마취가스를 쓰는 치과 의사까지 조사해봤지. 조사 끝에 드리스콜가의 아내가 누군가와 온라인 채팅으로 시시덕거렸다는 것까지는 파악했지만 그 상대는 영국에서 출국한 기록도 없었어. 결국 우린 우발적 살인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지. 이런 경우엔 범인을 잡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정말 이 사건 하나 조사하기 위해서 투입한 인력이 몇 명인지, 들인 시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아주 작은 단서라도 잡기 위해서 했었지만 얻어낸 건 아무것도 없었어. 일산화탄소가 들어있던 가스통은 좀 떨어진 연구실에서 도둑맞은 물건이었어. 보안 카메라 같은 건 없었고 용의자로 볼 만한 사람도 없었지. 그렇게 반년쯤 시간을 들였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어. 드리스콜 가족은 한꺼번에 마취된 다음에 납치를 당한 거야. 단 한 구의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결론을 냈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온 가족이 도망을 갔거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 그 일이 있기까지는 말이야. 그 기자분이 가져왔던 자백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혼자서 사건을 몇 년째 추적하고 있었어. 기자로서 취재를 위한 목적이었지만 정말 개인적으로도 사건의 전말이 궁금했나 봐. 아까 말했지. 한때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거든. 멀쩡한 사람들도 이건 외계인이다, 악마의 소행이다 이렇게들 말하곤 했어. 그 기자는 사건 발생 20주년을 맞아서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하는 기사를 썼더라고. 그 기사가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을 불러일으켰나 봐. 사실 그 기자가 이전에도 나한테 한번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어. 그 기사에 넣을 멘트를 받기 위해서. 그게 내가 그녀를 만나기로 한 이유이기도 했지. 그녀는 기사가 나간 뒤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다고 했어. 나한테 진위 여부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지. 아까 말했던 자백 내용이 핵심이었어. 나는 그녀에게 말했지. 이런 허위 제보가 오는 일은 드물지 않다고. 특히 이렇게 오래된 미제 사건의 경우에는 말이야.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수하는 멍청이들도 적지 않았거든. 하지만 그녀가 이런 장난을 치는 것 같진 않았어. 그 파일엔 무슨 내용이 있었죠? 일단 옛날에 내가 수사를 지휘할 때 나왔었던 기사들 있지. 그걸 열심히 스크랩해둔 자료가 있었어.
오래된 신문 조각들이었지. 그리고 드리스콜 가족 6명의 사진도 있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야. 그들이 납치를 당해 감금당한 장소의 사진도 있었네. 예. 이거 봐. 나 손 떨리는 거 보이나? 안 그러려고 하는데 도저히 멈추지가 않네. 내가 진술을 마치고 나면 진정제 같은 거라도 좀 놔줄 수 있겠나? 안 그럼 평생 잠들지 못할 것 같네. 괜찮아. 진술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니까. 난 그냥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미안하네. 집중하도록 하지. 사진에 있던 건 당연히도 드리스콜 가족이었어. 처음에는 몰랐지. 사진이 워낙 오래돼서 누렇게 바랜 상태였으니까 말이야. 그들이 드리스콜 가족의 사진이 맞다는 건 옛날 자료들과 대조해보면서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자백의 내용은 간단했지. 일단 주소가 하나 있었네.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봤지만 그 주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는 가짜뉴스 좀 그만 쓰지 그래.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그냥 그들과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야. 이런 내용이 있었네. 서명 같은 건 없었고. 그 순간 뭔가가 떠올랐어. 젠장할까? 사건을 한창 조사했을 때 서해 우편으로 식당에 팜플렛이 하나 왔었네. 누군가 팬케이크 사진에 동그라미를 쳐놨고 죽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글이 적혀 있었거든.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 당시엔 그런 장난도 흔한 일이었으니까. 아이씨, 젠장. 밀게이트 형사님, 괜찮으신가요? 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 혹시나 해서 팜플렛을 보낸 식당을 찾아봤는데 근처엔 그런 식당이 없었어. 주소 같은 것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미리 알 수 있었겠냐고. 왜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해보려고 하신 건가요? 그게 장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지. 자넨 분명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가짜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지. 개인적인 호기심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 가끔씩 그때 수사 자료를 꺼내보면서 뭔가 번뜩하고 떠오르기를 기대했던 때도 있었거든. 누가 해답을 나한테 이렇게 툭 던져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네. 난 그 편지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지. 그 기자도 함께 말이야. 옛날 지도를 찾아보니 거긴 버려진 공장 빌딩이었어. 아마 마지막으로 가동됐던 건 50년도 더 지났을 거야.
거긴 여전히 버려진 공장이었어. 나무로 된 오래된 건물이었지. 입구는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잠겨 있었고. 잠깐만, 휴지통 같은 거 있나? 갑자기 토할 것만. 아니야, 괜찮네. 빨리 진술을 끝내고 싶어. 그리고 나면 바로 나한테 진정제를 좀 놔줘. 공장 안에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 아주 미세한 냄새였지만 난 직감적으로 알았지. 자네도 알겠지만 시체의 냄샌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거든. 난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갔어. 정말이지. 차라리 시체였다면 다행이었을 거야. 연쇄살인마의 소행이었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어준다고 약속할 수 있겠나? 응. 집중하기가 정말 힘들구만. 진술을 마치고 나면 정말 오랫동안 한숨 자고 싶어. 그래서 진정제는 준비해 줄 수 있대? 좋아. 그래. 공장은 예상대로 버려진 상태였어. 안엔 6개의 큰 방이 있었지. 벽은 왠지 공장 건물보다 나중에 세워진 느낌이었어. 그리고 방음 처리도 되어 있었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다른 방에선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안에 들어오니까 냄새는 더 심해졌어. 그 냄새는 정말 생생했지. 피부를 모래로 문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각 방 안에는 유화 프레스기가 한 대씩 놓여 있었어.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지. 마치 병원 침대처럼 놓여 있었으니까. 옆엔 링거랑 의료 장비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들은 그 장비 덕분에 아마 오랫동안 생존해 있었던 것 같아. 이발. 눈앞이 어두워지는 기분이 드는구만.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닐세. 이걸 다시 시작한다는 건 더 끔찍한 일일 거야. 아무튼 그 공장은 범행 장소가 확실했어.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 내가 바로 그 연쇄살인마의 소굴에 들어와 있었던 거야. 난 그 기자에게 얼른 돌아가자고 말했어. 하지만 그녀는 거절을 했고 어쩔 수 없이 나도 같이 둘러보게 됐지. 나는 드리스콜 가족이 어쩌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릴 수도 없었어. 서해 지원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듣고 말았어. 헉 하는 소리 같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했고, 말로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 소리였네. 아무튼
난 무언가를 들었고 곧바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 그 소리는 공장 안쪽에 있는 지하실 문 쪽에서 들렸어. 난 권총을 꺼내들고 기자한텐 내 뒤에 바짝 붙으라고 했지. 손전등을 챙겨가서 정말 다행이었지. 난 지하실 문을 열고 손전등을 비추었어. 그 지하실은 마치 삽으로 파낸 것처럼 보였네. 바닥과 벽이 다 흙으로만 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손전등을 여기저기 비춰봤는데 한쪽에 켜켜이 쌓여있는. 난 그들이 차라리 시체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해. 차라리 연쇄살인마의 소행이었다면. 이보게, 난 벌써 64살이네.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는 요즘 젊은이들이 아니란 말일세. 난 그들을 구해야만 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사님, 정말 죄송한데 보신 걸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처음엔 난 내가 뭘 본 건지 몰랐어. 씨발. 사실 지금도 모르겠네. 그건 한 60cm 정도로 쌓여있는 무언가였어. 냄새랑 색깔로 봤을 땐 시체라는 생각이 들었어. 난 살인마가 시체를 어떻게 해서 쌓아놓은 게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했지. 그것도 충분히 최악이었을 텐데 난 발견하고 말았어. 누나를 말이야. 그 쌓인 더미 위에 있던 건 컵받침만하게 생긴 눈알이었어. 믿어지나? 그건 20년 동안 버린 고문의 흔적이었던 거야. 범인은 불쌍한 드리스콜 가족을 유아프레스기 아래에 넣어둔 거야. 링거로 영양분 공급을 하면서 천천히 압력을 들린 거지. 아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 정도의 두께로 압착되려면 1년에 0.6cm씩 눌렀을 거라고 하더군. 그들의 몸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느리게 말이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질 때까지 말이야. 20년에 걸쳐서 그들을 아주 천천히 납작해지도록 누른 거야.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납작해지기 어려울 정도가 되자 그렇게 쌓아둔 거지. 대체 왜 그랬는지는 몰라. 씨발까. 알고 싶지도 않네. 그리고 그 더미에서 숨소리 같은 게 들리자 난 차라리 그들이 죽었으면 하고 생각했지. 소리를 낸 건 아마 실종 당시 14살이었던 에이머리였던 것 같아. 도저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금발 머리카락이 보였으니까. 머리? 그래, 머리는. 그 망할 자식은 아마 두개골도 조금씩 제거했던 것 같아. 아니면 어떻게 사람 머리를 저렇게 납작하게 만들었겠어.
이빨은 이미 입술을 뚫고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어.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질기다니까. 난 토악질이 나오는 걸 참고 주변을 살펴봤어. 그들은 한 명씩 펌프 같은 데에 연결되어 있었어. 아마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있었던 것 같네. 도저히 배를 부풀릴 수 없는 상태니까. 그 펌프엔 스위치가 있었어. 내가 그 스위치를 왜 눌렀는지 모르겠네. 워낙 공황 상태였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스위치를 딱 누르면 아마 그들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기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 풍선처럼 말일세. 스위치를 누르니까 공기가 나오는 소리가 세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 난 들었어. 제발 죽여달라고 말하는 걸. 발음은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 하지만 죽여달라, 가족, 이거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네. 그리고 무슨 뜻인진 모르겠지만 베인 오브 에러라는 말을 계속해서 신음하듯 외쳤어. 아마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왜냐면 그들은 눈으로 도저히 뭔가를 볼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난 간신히 내 이름을 말했고 형사라고 했지. 도와주러 왔다고. 그 말을 계속 반복했지만 도저히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진 생각이 나지 않았어. 뒤늦게 날 따라온 기자는 비명을 질렀지. 하지만 난 이미 그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어. 그는 말을 이어갔어. 알아듣기 힘든 말이었지만 난 아직도 그 말을 한 단어도 잊을 수가 없네. 제발 죽여주세요. 너무 아파요. 괴물이 되기 싫어요. 제발 날 죽이고 가족들에겐 내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해줘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게 해줘요. 제발요. 나는 기자에게 나가 있으라고 해야만 했어. 이런 장면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어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내게 이 6명이 다 드리스콜 가족이냐고, 그리고 지금 다 살아있는 거냐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믿어지나? 믿을 수 없겠지만 그들은 온 가족이 함께 잡혀왔다는 걸 여태 모르고 있었어. 이렇게 한 군데에 쌓인 상태에서도 감각이 멀쩡하지 않아서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가족들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거네. 근데 그 기자의 한마디에 지옥문이 열린 거지. 형사님,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들을 구해줘야만 했어. 에이머리가
그 기자의 말을 듣자마자 내질렀던 그 끔찍한 비명은 세상에. 난 망설이지 않고 그들에게 총을 겨눴어. 총알 6개를 전부 썼네. 곧바로 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네. 난 얼른 기자를 데리고 현장을 떠났어. 그리고 휴대폰 신호가 닿는 데까지 나와서 지원을 요청했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무튼 경찰이 출동했지. 그 다음은 자네도 알겠지? 이제 진정제를 좀 맞아도 될까? 고맙네. 정말 이 얘기는 다신 하고 싶지 않네. 그 여기자한테도 진술을 여러 번 시키진 않아줬으면 해. 나보다 훨씬 더 충격을 받았을 테니까 말이야. 그 기자는 울지도 않고 구역질도 하지 않았어. 그냥 얼굴이 하얗게 돼서 넋이 나간 것 같았지. 그 여기자 말인데요. 혹시 연락처 같은 게 있나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단 현장에서 바로 집으로 보내긴 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 그 신문사에 연락을 한번 해보지 그래. 데일리월드 소속의 베이머 기자네. 그게 데일리월드 쪽에선 그런 이름의 기자는 없다고 해서요. 뭐? 베이머가 없다고? 잠깐. 베이머. 베인 오브 에러. 베이너라. 베이머.